충북 제천의 한 산업단지에서 어제 발생한 화재 장면입니다. 바깥에 쌓아놓은 화장품 폐기물이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저절로 불이 붙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자연발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최근 전남 여수와 목포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젯밤 서울에선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안성과 경북 영천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이틀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발표하는 공식 온도보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고 오늘 체감 온도는 또 얼마나 됐는지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구름이 잠시 걷히자 사나운 햇살이 거리를 달굽니다. 양산으로 볕은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온통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부채질에도 휴대용 선풍기에서도 뜨거운 바람만 불어옵니다. 강남은 이제 사람도 많으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강남대로 한복판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기온을 재자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열기를 내뿜는 건 사람과 차량들뿐만이 아닙니다. 햇빛에 달궈진 아스팔트,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빌딩들에서 배출하는 더운 공기가 도심의 온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잔디밭 위 햇볕을 직접 받지 않는 백엽상 안에서 잰 기상청 공식 관측 온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이 강할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유난히 일사량이 높은 올해 도심의 체감 더위가 극심한 이유입니다. 1994년 가장 더웠던 날과 비교해도 어제 일사량은 약 9% 많았습니다. 기온은 1도 남짓 차이 났지만 태양에 달궈진 지면 온도는 4도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일사가 강해질 경우 공기의 온도보다 지면의 온도 상승률이 더욱 가파뤄지며 특히 아스팔트와 같은 인공 구조물의 경우는 그 기온 상승률이 더욱 높습니다. 공사장 등 도심의 야외 노동자에게 올여름 폭염이 더 가혹한 이유입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를 고비로 기온이 다소나마 내려가는 추세지만 영남지방은 주말부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요즘 같은 열대야에 정전이라도 되면 정말 난감하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밤마다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 설비가 낡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대규모 정전이 났던 아파트입니다. 어제 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두 번째, 에어컨 켜는 것도 불안합니다. 불을 다 꺼요. 거실만 켜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실에서만 생활하고 거실에서만 모든 걸 다 해요. 아이들하고도 다. 관리 사무실도 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의 전기 사용량이 정전 위험 수치까지 근접하여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복구를 시키면 다운되는 것이 계속해서 좀 반복된 현상이 있었어요. 워낙 덥다 보니까 용량은 부족하고 30년 된 아파트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정전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은 더 심각해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20-30년 전 기준인 전력 설비가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 설비 교체에만 수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바꿨으면 좋겠어. 재건축 된다는 보상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아파트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파트는 덜 내겠죠. 아파트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면 정전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전에 대비해 더위를 피할 주변 편의시설과 공공기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압기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한국전력의 심사를 거쳐 변압기 교체 비용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토록 극성스러운 폭염을 쪽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 폭염이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노인들이 상의를 벗고 길에 누워 있습니다. 방 안이 더 덥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견디지 못하는 걸 바깥으로 나왔지.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을 올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온도계의 숫자가 빠르게 오르고 5분 만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선풍기를 이따 대면 뜨뜻한 바람 나와요. 진짜 방에서 자야 되는데 바깥에 가면 새우 잔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거나 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도 눈에 띕니다. 벽과 벽이 다닥다닥 붙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 이 작은 창문이 있지만 이 쪽방촌의 온도는 36도를 넘어섭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에너지 빈곤 가구 10곳 중 8곳이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선풍기조차 없거나 냉장고가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폭염은 건강도 악화시켰습니다. 58%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11%가 구토를 했으며 호흡곤란, 실신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급 상황이 우려되는데도 35%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 가스요금 할인 등 이른바 에너지 복지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두절인데 자녀가 부양가족이 잡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연탄 쿠폰, 단열, 보일러 설치 등 겨울철 난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폭염이 재난이 되고서야 여름 냉방 지원책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한편 국회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에 관한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지만 더 위험한 분들이 바로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콩팥이 망가질 확률이 55%나 더 커진다고 합니다. 폭염 속 고혈압 환자들의 건강관리 요령을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4살 김부열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폭염 속에 주차 안내 업무를 하다 보면 땀으로 목욕하기 일쑤입니다. 그때마다 어지럼증도 따라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고 이 땅에서 지혈이 올라오기 때문에 땀하고 해서 아주 피곤하고 좀 너무 할 때 막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혈압약 복용자가 폭염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어지럽거나 소변량이 주는 등 콩팥 손상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 2만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29도씨 이상 기온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콩팥이 망가져 입원하는 비율이 고혈압 남성 환자의 경우 55% 증가했습니다. 일반인보다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수 혈압약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과도하게 땀이 배출돼 수분과 나트륨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져 콩팥으로의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약제들이 오히려 체액량이 떨어지니까 콩팥으로 가는 그 필요한 혈액량이 확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고 혈압이 떨어져서 일어서시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래요. 고혈압 환자는 폭염에서는 특히 땀 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한편 흘린 땀만큼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아이스 커피나 맥주는 오히려 탈수를 조장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기온이 100도까지 올라가는 작업 현장이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 얘긴데요. 폭염 속에서 날마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화염이 건물을 뚫고 솟구칩니다. 불길을 잡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40도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대형 화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집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화재였는데 화재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날씨도 많이 힘듭니다. 큰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히고 잔불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소방대원들은 교대로 쉴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더위도 몰려옵니다. 재와 땀이 온몸에 뒤범벅입니다. 보호장구가 온통 땀에 젖어 벗기도 힘듭니다. 봉지째 얼음을 문지르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얼음을 얼굴에 비벼보지만 열기를 식힐 수 없습니다.
화염과 물이 만나는 현장의 온도는 100도가 넘습니다. 그 바깥 기온과 그 뿜어져 나오는 화염 속에 그 대원들의 그 체내 온도도 금방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올 여름만큼 덥고 힘든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 더 더워서 그 평소 화재 진압할 때보다 더 체력이 한 2배 이상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폭염 속 차 안에 어린이가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차가 막혀 현장 출동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돼 엄마 품에 안깁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출동이 없을 때에도 실제 화재 진압 복장으로 훈련합니다. 실제 화재 진압 현장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땀과 열기로 5분 만에 모든 옷과 장비들이 젖고 시야까지 가릴 정도입니다. 장비와 방호복을 갖추면 무게는 30kg. 훈련은 실전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방호복을 벗을 때 더위는 잠시 잊고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뭐 먹고 싶은데요? 치킨 먹고 싶어요.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을 지킨다는 사명감. 폭염 속에 소방관들이 불길과 맞서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북한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압록강 주변 기온도 40도 가까이 되는 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찜통 더위에 북한의 물놀이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기온은 예년보다 8도나 높은 37.9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삼복철 이문수 물놀이장에 와서 국가 최고라 해서 지금 지금 세 번째 타는데 그래서 내려갈수록 끝이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례없는 고온 현상에 농작물 재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압록강 인근 지역인 만포와 중강은 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2일 장마가 그친 후로는 물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가뭄 때문에 작물 수확량이 30%나 줄었는데 올해도 벼와 옥수수 등에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을 비롯한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도 큽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은 극소수일 뿐 대부분의 가정이 선풍기 하나로 열대야를 버티기 위해 태양광까지 이용해야 합니다. 태양열 이제 전광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잘 사는 집하고 이제 못 사는 집은 선풍기도 못 틀고 여름을 놔야 되고 또 잘 사는 집은 하루 24시간 선풍기를 계속 이렇게 틀어도 되고. 다음 달 9일이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북한. 경제 건설로 향하는 길에 이상고온과 가뭄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할 당시 수도 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현 육군 참모차장을 특별수사단이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가 비밀 TF까지 만들어 계엄 시행 준비를 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수방사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수방사령관은 구홍모 현 육군 참모차장, 구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열어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을 공개한 뒤 구홍모 차장은 국방부 감사관실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 문건의 시행 준비,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 차장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방사가 계엄 문건 실행에 어느 정도 연관돼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구홍모 차장은 우발 사항에 대비해 대응 계획을 만든 것으로 감사관실 조사에서 소명이 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기무사 요원으로부터 지난달 이미 제출받은 USB에서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일부 파일에는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문건의 원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고 이후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이라는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기무사 일탈을 차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존치와 국방부 본부 조직화, 또 외청화 이렇게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인원을 30% 이상 줄이고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하는 권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기무사 인원 축소로 몸집을 30% 이상 줄이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고 장성수는 9명에서 6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 기무사의 존립 근거는 폐지토록 권고했습니다. 현 기무사는 일단 해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단 조직을 새로 재편할 때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로 나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육공부대도 폐지됩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호자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개혁위가 마련한 기무사 조직 개편안은 인원 축소 뒤 존치하는 안과 국방부 본부 조직화, 아예 민간인 감독하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안 등 3가지입니다. 개혁위는 앞으로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폐해는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교 인사에도 기무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조만간 TF 개혁안과 국방부 자치안 등을 토대로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되고 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나 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22건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건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외교부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법원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되자 발부율이 고작 9%입니다. 기각 사유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 등입니다. 진실의 규명 그리고 그 법적 정의의 그 확립이라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일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위를 보증하는 그런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구성원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영장을 다루지 않는다며 제19 감싸기 비난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보고 빠르면 이번 주말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허위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 관사 등에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핸드폰이 아직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예. 안에 디지털이 좀 있나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몇 대가 정도가 있나요? 안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안 된 상태니까. 특검은 또 국회의원 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수색 과정에서 김 지사와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 관리 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일정 분석을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휴가를 낸 김 지사는 서울로 올라와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은 지금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조만간 빨리 소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이 제일 먼저 특검을 요구했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계속되는 화재에 BMW 측은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을 낮추는 EGR이라는 부품을 원인으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BMW 측의 발표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BMW 520D 차량입니다. 올 들어 28번째 화재입니다. 달리다가 가속 페달이 안 먹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갓길에 세워놨는데 또 연기가 심해지더니 본닛에서 갑자기 불이가 나가지고. BMW 코리아가 밝힌 화재 원인은 EGR이라는 부품입니다. EGR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켜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인데 여기에 결함이 있어 고온의 배기가스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BMW의 분석은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EGR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구체적인 기술 분석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조차 숨기면서 결과만 통보했던 겁니다. 화재 차량 수리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포착됐습니다. KBS가 화재 차량의 정비 내역을 살펴봤더니 BMW는 EGR 부품을 교체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삭제했습니다. 화재 차량의 EGR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모두 지워버린 겁니다. 하청업체가 납품한 EGR 부품에 결함이 있던 건지 아니면 EGR을 제어하는 BMW의 프로그램이 문제였는지를 알 수 없게 한 셈입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도 같은 회사 제품을 쓰는 EGR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품들도 손상이 가야 되거든요. EGR 가동률을 높이면서 배출가스를 상당히 많이 저감시키는 BMW만의 고유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MW 측은 상세한 분석 자료를 내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다만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BMW와는 별개로 자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최소 10달 정도 걸려 화재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이 나며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BMW 차량 화재 문제는 3년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BMW 측은 지금껏 원인 규명이나 안전 문제는 뒷전인 채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BMW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BMW 매장에서 구매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행 중 화재 문제로 리콜까지 들어갔지만 여전히 잘 팔린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소실제 물량은 연초에 모든 물량이 전부하겠고 계약을 넣었으고 혼자를 실제 BMW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3만 4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3년 전부터 화재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동안 국내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520D 모델은 2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입니다. 520D 6,800에 할인 1,200 하면 5천만 원대니까 국산차는 그렇게 깎아주진 않잖아요. 딜러 사는 데도 힘들 거예요. 계속 할인해서 사실 대량 마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공격적인 할인 판촉으로 차를 파는 데만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니까 차를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빨리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크니까. BMW는 차가 다 타버려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3년을 허송세월하다가 결국 지난주에서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EGR에 모듈을 개선품을 지금 장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결함 원인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도 오늘 BMW의 늑장 리콜 의혹에 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보물선이라는 돈스코이호 인양에 나서기로 했던 신일그룹의 한국 대표가 사임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다음 달 상장 계획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에서 차로 10분 거리, 싱가포르 신일그룹이 있다는 50층 건물입니다. 하지만 입주기업 명단에는 신일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소지인 사무실에는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한국 컨설팅 업체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근데 여기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적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해 말 전화 의뢰를 받고 싱가포르 신일그룹 설립을 대행해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긴 내가 했지만 법인의 관련자가 싱가포르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법인만 설립해놨지 계좌 하나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등기이사 3명 중 2명은 컨설팅 업체가 소개한 영주권자로 확인됐습니다. 그 두 분은 저희 요청으로 로컬 다이렉터로서의 역할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신일그룹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관리회사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최근까지도 다음 달 상장을 위해 이달 말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고 거듭 공지해왔습니다. 국제거래소 상장을 하겠다는 회사가 서류상 회사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 신일그룹에서는 모든 등기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신고도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설립자 일가가 교비를 횡령하고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줘 10억 7천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 KBS가 보도했던 서울 미술고 사학비리는 이 학교 교사 정미연 씨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설립자인 교장을 파면하라고 했지만 정작 파면된 건 내부 고발자인 교사 정 씨였습니다. 교사 정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는데 검찰과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결국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교장이 물러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비리를 폭로한 교사 정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미술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교사가 남학생 무릎에 앉더니 치마를 들추고 여학생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울미술고 동문회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성추행 교사로 묘사된 인물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정미연 씨. 영상을 올린 사람은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장 A씨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보는 SNS에서 정 씨를 음해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 씨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남학생들 엉덩이를 접촉했다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글쓴이는 스스로 정교사의 반학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댓글을 쓴 사람도 학교 간부 A씨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요. 내 아이디로 돼 있다면 우리 딸애가 그 정면 선생님 있을 때 배웠었거든요. 따님이 쓰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 무슨... 일단은 좀 제가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씨는 딸 핑계까지 대며 부인했지만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아이디가 피고소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표현들은 학교 측이 정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몰며 수차례 고발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비리가 적발돼 교장 부부가 물러났는데도 여전히 딸이 교감이고 재단 이사들도 그대로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뭐 사람들 동원해서 이 사람이 개고 성추행범이다라고 몰아가기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리 폭로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던 정미연 씨는 최근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처럼 사학재단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른바 미투 사건은 재단 측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을 경우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모 사립학교 교직원 A씨.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한 행동을 잊지 못합니다. 여기 또 한번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 어떻게 갈 거니요? 금방 잡아줄 테니까 자고 가자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조 선생님 가슴이 아주 막 이러면서 가슴이 너무 크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일 못해도 되니까 얼굴만 이쁘면 된다고. 이 학교의 전 교직원도 비슷한 경험을 호소합니다. 쌤이 타고난 몸매는 좋다고, 제 몸매가 자기 더 취향이라고, 자기도 강간이나 당해서 미투했으면 좋겠다고. 부서를 옮긴 뒤 학교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A씨.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첫 답변은 무력했습니다. 성폭력 같은 사건은 좀 수위가 센데 성희롱이 약하다. 그러니까 저거 참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사들로 구성된 교내 성고충위원회는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도 직위 해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징계 기준이 법제화된 국공립과 달리 사립은 징계가 이사장 권한이라는 점. 아직까지 학교의 정식 징계는 없습니다. 일부 교사의 항의 이후 교장이 부장교사 회의에서 B씨가 직위 해제됐다고 공지했지만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를 저희가 요구할 수는 있겠죠. 안 해도 이제 거의 그분이 재량권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사이 B씨는 전체 교직원에게 해명 쪽지를 보내며 A씨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60일 안에만 징계위를 열면 된다는 내규를 들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개인 간의 일이니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B씨는 A씨의 주장이 일부 오해가 있고 대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진의 질의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의 봉환식이 하와이 공군 기지에서 거행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65년 만에 돌아온 용사들의 유해를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조기로 감싼 금속관 55개가 비행기에서 내려져 운구됩니다.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의 유해입니다. 65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온 겁니다. 미 정부 대표로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이들을 영웅으로 호칭하며 유해 송환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실체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me have called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 But today we prove these heroes were never forgotten. 백악관은 유가족들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족에게서 받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John's nephew Doug, who lives in Minnesota, recently wrote the president a letter explaining how his uncle was a special person who grew up in the Great Depression and wanted to serve 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당신을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서한이 전에 받은 친서를 말하는 것인지 이번 유해 송환 때 다른 서한이 전달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곧 만나자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김 위원장 친서에도 북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이 다음 상봉을 앞당겨 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번 유해 송환을 계기로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물밑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연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 또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며 본격적인 중재 외교에 나섰습니다. 현재 연결하겠습니다. 유지한 기자,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속내가 다를 텐데요. 회담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곳 국제미디어센터에선 2시간 반 전쯤 일본,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예정됐던 중국과의 회담은 일정상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종전선언을 연내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친선관계인 중국은 비핵화 이행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국 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외교 수장들은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하는데요. 예정된 회담 일정이 있습니까? 네, 일단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싱가포르로 입국하기 전에 오늘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내일 아침 싱가포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내일 들어오지만 아직 회담이 잡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자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양자회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측은 북한이 핵리스트 신고와 비핵화 일정 제시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 측은 유해 송환까지 한 만큼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종전선언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이후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현재 북미 협상 속도에 만족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임 후 처음 한국 언론과 만난 해리스 대사는 유해 송환 행사가 감동적이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의 속도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moving at a blistering pace, and I think that we need to continue to move forward carefully. So I'm satisfied with the pace of forward movement. 종전선언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평화협정 전에 종전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I think that my personal opinion, I believe that there needs to be more demonstrated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by North Korea. 구체적인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What we seek, what the United States seeks, i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So the beginning of that process has to be at least a complete list of. 종전선언은 한미가 보조를 맞춰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In my view, it should be an alliance decision, and we should not be precipitate in declaring the end of war unilaterally. 해리스 대사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선 한미 동맹에 틈은 없다고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 개선과 군 통신선 연결 등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날이 덥다 보니 거리에서 바닥 분수만 보면 뛰어드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놀다 보면 온몸이 젖고 이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상당수의 시설이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민간 시설은 여기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놀이터로 인기인 일명 바닥분수. 물줄기 속 아이들은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일 이곳에서 놀던 4살 남자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장염 증세였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조금 마시더라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는 위생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지하에 매설돼 있고 물이 재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는 필수지만
5월 이후에는 점검 기록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보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를 하고 검사표도 게시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쇼핑몰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정작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바닥 분수와 인공폭포 곳곳에 물때와 이끼가 끼어 있고 수질 검사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독은 따로 실시하지는 않고요. 소량 정도는 괜찮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당국은 현행법상 민간시설은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도점검 권한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고 철도 공문만 보낸 상태고요. 이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민간 부문까지 수질 관리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습니다. 영유아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바닥 분수 같은 물놀이 시설은 매년 10%씩 늘어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시설이 2,300여 개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비치랍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 제주 가파도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38살 최모 씨는 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 외상이 없고 결박이나 목졸림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경제부총리가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며 피해자 보상도 일반적인 자연재해일 경우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댐 시공사인 SK건설은 사고가 나기 전 열흘 동안 10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만큼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숨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기리고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며 행진하는 오체 투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와 쌍용차 해고 노동자, KTX 여승무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합니다. 커피 전문점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되며 적발되면 5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은 현행법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올해 수상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비르카르 교수의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 분쟁 지역인 쿠르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민 출신의 수학자이기 때문인데요. 전쟁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역경을 이기며 상을 받기까지 드라마 같은 그의 이야기를 이재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수학 분야 최고의 상인 필즈상 수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올해 40살인 영국 케임브리지대 비르카르 교수였습니다. 대수 기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그에게 유난히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험난한 인생 역정 때문입니다. 비르카르 교수는 이란의 쿠르드 지역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벌어져 공부에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형에게 기초 수학을 배우며 수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He is probably the person who has had the most influence on my education, on my career. But despite all the wars and difficulties, actually I was quite happy. 어렵게 테헤란 대학을 졸업한 비르카르 교수는 영국으로 건너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후 그의 재능을 알아본 대학에서 12년간 연구하며 큰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이런 그 대수학자도 이게 꼭 학습을 통해서 꼭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학을 즐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비르카르 교수는 수상 뒤 자신의 필즈상 메달이 든 가방을 이곳 시상식 현장에서 도둑맞았습니다. 동료들은 성금을 모아 메달을 만들어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요즘 비르카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